자, 제가 얘기하는 주장은 현재의 교과서, 수학 교과서, 그 다음 현재의 어떤 시험 제도, 시험 방식, 이것이 상당히 잘못됐다. 수학적이지 않다. 여러 면으로 수학적이지 않다. 사이비 수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시험이 잘못되는 이유는 이게 주로 수학을 만들 만한 사람들이 아닌 위치에 있는 분들, 수학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수학 문제를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 뭐 대안이 아닙니다. 원래 수학이 이런 거예요. 수학을 만드면서 뭔가 된 거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제대로 여기서 교과서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정말로 제대로 공부되고 있는지 그것이 테스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개념을 첫 번째는 반드시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하고 상업용 문제에 대해서만 스스로 생각하게 하지 말고 개념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장치들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논증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논증을 하다 말다. 그래서 100% 개념 논증이 필요하다. 세 번째 뭡니까? 수학의 미덕이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통하고 관련 있는 건데 나와 남이 많은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 저는 이제 그걸 과생법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수문계 방식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수문계 형식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이 개념을 이렇게 공부했는지 정확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 저는 이건 이제 개념 인증 시험으로 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교과서가 이렇지 않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교과서가 일방적으로 가르쳐 줘버리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참고서와 그 다음에 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든 모든 문제집들도 개념은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로. 그죠? 개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뭐 논증을 하면 다행이고,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0% 논증하지 않는다. 그 얘기했죠. 정교하지 않게 그냥 대충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정교하지 않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옳은 피드백을 교과서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개념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그냥 받아들이면 재미가 없어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 그래서 교과서 이 두 개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수문계 형식이나 이런 그 미덕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용되도록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쵸? 이거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대로 공부했는지 이걸 테스트 뭐 다른 시험만 계속 보니까 문제를 암기한다. 이거 단답형이나 단답형 문제, 단답형 주관식 문제지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 수학에서만은 없어져야 돼요.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 시험이나 100% 서술형이나 더 좋은 거는 구술 면접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실력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아이가 뭔가 잘못 수학적인 이해가 아닌데 이해했다고 하면서 이런 시험에서는 정답을 맞춘다고요. 그게 피드백이 되면 좋을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의 인생에도 안 좋고 점수에도 안 좋고 사회가 합리적이지도 않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옳다라고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학의 역할상 사회적 역할상 이런 시험을 보면 안 돼요. 서술형이나 구술 면접으로 봐야 돼. 나중에 이게 정말 이게 그 개념 논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습관화되면은 습관화시키는데 오래도 안 걸립니다. 한 1년 정도 걸려요. 1년 정도 지금 제가 훈련시킨 아이들 보면 저보다 더 깐깐해요. 그러니까 한 번 올바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서 그게 습관하게 되면 절대로 찝찝한 방식으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여기서 뭐 여기가 1대1인데 평행하게 걷더니 여기가 1대1이야. 이러면 절대로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습관화되면. 단호하게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만 되기만 하면 절대로 그 다음에 이런 대충대충 해가지고 답내는 거 있죠. 그거는 하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시험은 어떻습니까? 그걸 자꾸 부추기잖아요.
생각을 개념을 안 하고 받아들이게 교과서가 그렇게 자꾸 가리키잖아요. 따라서 참고서도 다 그렇게 해버리고, 그쵸? 이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또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교과서 순서입니다. 교과서 순서가 전혀 뭐 고민하지 않고 어디 뭐 일본 거를 따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순서를 가끔 바꿉니다. 그 교육과정 개편하면 이거 바꾸는데 전혀 정말 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 꼈다 저기 꼈다. 코사인 제이법칙을 넣었다 뺐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3 과정에 넣었다 중2 과정에 넣었다. 집합을 뭐 중1 과정에 넣었다가 고1 과정에 넣었다가 이럽니다. 전반적인 이런 생각을 개념에 대한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 그래요. 누구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원론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날 텐데 아마 수학을 전공하고 유클리드 기하학원론을 보면 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또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념 논증이 왜 중요한지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단 교과서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교과서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좀 말하기가 그래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다른 권위에 의존해서 일단 핀란드를 보시면 한 교실에 모든 학생이 다른 진도를 나간대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국 교과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교육 과정을 이제 같은 7학년이지만 다 다른 과정을 배우죠. 그죠? 다른 과정. 7학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1 학생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1이 가장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요. 교육과정 4가 공부를 가장 못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은 이 고3이 되면 어디까지 배웁니까? 예, 라이너 알지브라까지 배우죠. 라이너 알지브라 같은 경우는 선형대수 대학교 2학년 과정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대학교 1학년 과정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념을 제가 얘기했죠. 그냥 쭉쭉 뽑는 게 낫다고. 그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시중에 무슨 그 새로 선생님들이 만드는 문제들을 풀 필요 없어요. 이게 더 수준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수학 개념들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4는 이제 공부를 가장 못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프리캘큘러스까지 배웁니다. 근데 프리캘큘러스가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잘하는 애들은 9학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3 과정에 끝내는 거를 그죠? 여기 프리캘큘러스 있죠. 이 제일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오히려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정교하고 깊은 생각이라든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멍 잡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교육적 효과는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같은 학년이면 무조건 같은 진도를 나가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 자유시민이면 이거 저항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평등을 가장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평등이라는 게 뭡니까? 똑같은 거 하면 평등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헤비급 선수하고 플라이급 선수가 같이 붙어야 돼요? 그게 평등한 겁니까?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뭐 저기 뭐야 자본주의 시대니까 자본이 자본을 본다고 그냥 병원에 누워만 있어도 뭐 자산이 뭐 몇 조 원씩 늘어나고 몇 억씩 늘어나고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사람하고 같은 신호 위반했을 때 같은 벌금을 내는 게 그게 평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학년이면 같은 진도를 나가는 거는 이건 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좀 합의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가르치자고요. 똑같은 내용 가르치고 정말로 개념 인증처럼 구술 면접 통해서 정말 그 아이가 이해했는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하는 아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그 정성 들여서 천천히 가르쳐야 되는지 그걸 한번 해보시면 이게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클루테스의 침대와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 프로클루테스라는 어떤 도둑이 여관을 차려놓고 침대를 놓고 거기 사람이 들어오면 그 침대에 눕힙니다. 눕혀서 침대보다 다리가 길으면 이걸 잘라서 죽이고요. 침대보다 짧은 사람은 이렇게 늘려가지고 죽여버려요. 몸을. 테세우스가 이 프로클루테스를 처단했는데 우리나라도 누군가 테세우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권위에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 수학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도 부분은 그럼 진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쓴 책이 개념 이펙트입니다. 그 개념 이펙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지금 이 강의를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념 인증 테스트도 아이한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랬을 때만 요거를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순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으면서 교과서 순서를 이미 지금 이 교과서 순서에 의해서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또 안 할 수도 없다고요. 뭐 순서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또 뭐 이게 낫죠. 예, 대수만 쭉 배우고 기하만 쭉 배우고 그다음에 여기는 예, 뭐 캘큘러스 이건 뭐 미적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있죠. 스테이티스틱스 확률 통계만 쭉 배우고 그죠?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좀 맞아요. 훨씬 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 순서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제 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책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대수책이에요. 대충 이렇게 하면은 뭐 대충 맞아요. 완전하진 않은데 완전하지 않은 거는 이제 따로 빼서 제가 어, 특강을 하는데 대수 부분은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다 공부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 아까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얘기했죠. 논증하고 생각하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생각하게 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은 저는 이제 고1 2학기부터 교재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 교재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 이 대수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근데 이제 요거를 다 공부하는데 그 상위 10% 정도면은 뭐 한 달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아이들은 뭐 한 6개월 걸릴 겁니다.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요 정도면 뭐 요거 끝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책에는. 그래서 기하 파트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 달이나 6개월 정도 해서 이걸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대수기하를 이렇게 묶어서 여기도 이렇게 묶었죠. 그렇게 묶어서 공부하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거하고 하나 더 있어요. 확률 통계인데 그 확률 통계를 좀 힘듭니다만 제 책을 공부해 보시면 확연하게 이 교육 과정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으실 겁니다. 이 확률 통계는 저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의 우리나라 교과서의 확률 통계는 그 2학기에 찔끔 나오고, 그러니까 2학기 과정에 보면 항상 확률 통계와 기하를 같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그 1학년 때 찔끔 배우고 2학년 때 찔끔 배우고 3학년 때 찔끔 배우고 본격적으로 언제 배우냐면 이제 고2 때 배우죠. 지금 현재는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또 고1 때도 배웠다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돌아요. 예, 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제 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중학교 과정이 이건데 이거는 고2 과정 플러스 중학교 과정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기본 이제 중학교 과정에 이걸 이렇게 제대로 제가 하자는 대로 개념 인증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면은 고등학교 가서 더 날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1 1학기 과정이 있고 여기까지가 그 책의 구조가 같습니다. 책의 구조가 같고 고1 2학기나 이제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는 책의 구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이런 훈련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공부한 애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다가 일로 들어오면 뭐 한 상위 1% 극상위권이고 극상위권 아이들 아니면은 못 버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한번 올릴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저희는 공부를 하는데 이 순서가 지금 이제 교육과정의 어떤 그 지금 배우는 순서가 왜 잘못됐는지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초등학교 과정부터 잘못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과정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커리를 한번 만들 예정입니다. 사각형 넓이를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배울 겁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2고 여기 높이가 뭐 5라고 합시다. 그럼 이 넓이가 얼마냐? 자, 사각형 넓이를 처음 배운다고 해봅시다. 우리 뭐 앞에서 했던 내용이 조금 반복됩니다만 뭐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 일관성, 그 개념은 모든 개념이 그렇다라는 일관성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배울 때 제가 이제 그 교과서를 공부할 때 민주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어, 그래서 그 교과서 개념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생각하게 하고, 두 번째가 개념 논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그냥 그 나와 남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와 남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념 검증을 하지 않는다.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지금 맞게 얘를 가리키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민주적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가리키는 방식에서는 절대로 민주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엘리트와 수학을 잘하는 아이와 상위 10%와 뭐 80% 사이에 전혀 다른 수업을 들어야 돼요. 다른 상업용 문제를 다른 수준의 상업용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들 사이에 뭐 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비수학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게 맞다라는 피드백을 현재의 수학 교육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깨부수려면 일단 민주적 소통이 뭔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민주적 소통이라는 것은 이걸 많이 가리킨다. 이걸 민주적 소통으로 자, 이걸 모르는 아이가 B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A예요. 이건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저희는 뭐 선생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A가 B한테 가리킬 때 민주적 소통으로 이것을 가리킨다라는 얘기는 과연 뭘까요? 친절한 방식으로? 천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민주적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둘 사이에 함께 동의하는 지식, 저는 그 함동지라고 부릅니다만 함께 동의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함께 동의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가 또 이 얘기로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알아요.
함께 동의한 지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A와 B가 함께 동의한 지식이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A든 B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여기가 2고 여기가 오면 이 넓이는 2 곱하기 5야 라는 이 공식에는 다 함께 동의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게 하고 가리킨다라는 것은, 이거를 만약에,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로 막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미 이거를 그냥 공식을 배워버린 학생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에서 답이 5야 해서 잘했어 라고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한테 지금 이 올바른 방식을 전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안 배운 학생들이면, 배운 학생들은 근데 안 배웠다고 가정하고 풀어야 됩니다. 직사각형 넓이로 이걸 풀어봐 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생각이 어려운 좋은 문제가 됩니다. 직사각형 넓이 너 알지? 그걸로 같이 풀어보자. 그리고 힌트를 주면 돼요. 직사각형 넓이로 이 문제를 풀려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만약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뭐 생각을 하라고 하면 아이들끼리 토론을 하고 재밌어 합니다. 아까 창의력 문제처럼 아주 뛰어난 창의력 문제예요. 수준도 높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한번 삼각형 넓이 공식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직사각형의 넓이로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이것을 이렇게 2배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평행하게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고, 또 이것과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배가 돼서 평행사변형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린 직사각형의 넓이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시키는 겁니다. 선을 긋고, 그러니까 이 선은 여기에 이 선의 수직으로 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얘하고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또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안다면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평행사변 넓이의 2배가, 그러니까 절반이 사각형 넓이죠. 사각형 넓이의 2배가 평행사변이니까. 그래서 평행사변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데, 우린 평행사변도 모른다는 거죠. 직사각형만 넓이를 안다는 건데,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4번이라고 놓은 후, 여기 2번을 요 옆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됩니다. 2번 이렇게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4번인데 4번을 또 3번 이렇게 밑에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요거를 3번, 4번 있죠? 요걸 또 떼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예, 요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니까 요 길이는 2가 될 거고, 높이 놓으니까 직사각형 넓이가 5구나. 아니다. 2 곱하기 5니까 10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평행사변 넓이도 10이죠. 평행사변 넓이와 직사각형 넓이가 같으니까. 그럼 사각형 넓이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그 상업용 문제들, 그게 창의력 문제든 뭐 예상 문제든 뭐 수능 문제든 간에 그런 문제들에서 일어나는 효과는 여기서 충분히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문자로 바꾸겠죠. A, B로. 문자로 바꿔서 똑같은 방법을 해볼 겁니다. 그럼 뭐 2분의 1 AB가 나오고, 처음과 끝을 이어서 숨은 개 형식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개념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많은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아낼 겁니다. 자, 제가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과도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기가 정말 쉽지 않겠죠. 여기까지 강의 들은 사람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를 다시 왜 제가 이렇게 가리키냐면, 자, 2가지 때문에 이 예를 든 겁니다. 첫 번째는, 자, 삼각형의 넓이가 있어요. 이게 5학년 때 가리킬 거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4학년 때. 이거를 1년 후에 가리킬 필요가 있나요? 직사각형 넓이 가리킨 다음에 상업용 문제 뭐 수두룩백백도 풀고 1년 후에 또 하고, 사각형 넓이로 또 중3이나 중2 과정인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래서 이거를 붙이자는 겁니다. 붙이는 방식이 이거보다 사실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 학교 시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수, 기하, 확률 통계 이 세 개를 정도를 정확하게 개념을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훨씬 더 고등학교 가면 더 편해져요. 더 편해집니다. 이제 중학교 과정은 그 개념 논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과생법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수학이 점점점 추상화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학이 도달하지 못한 산학이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 뭐 미적분 뭐 고일 과정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그때 이해했던 방식이 안 먹혀요. 근데 그 개념 논증 방식으로 중학교 때부터 하면 고등학교 때는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자,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이 민주적 소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민주적 소통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함께 동의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함께 동의하는 것에서 어떤 결과가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지가 서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수학이고 그게 민주적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공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삼각형 넓이를 공식을 가리켜서 문제들을 푸는 것은 그건 권위고 수학적이지 않고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의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거 하나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민주적 소통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 쉽게 푸는 방법 만들죠. 근데 만약 이 방법이 굉장히 어려우면 중간에 자 이거는 지금 연결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직사각형의 넓이가 있고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 중고등학교의 모든 개념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업용 문제를 좀 거두면요. 거기서 굉장히 초점을 흐리거든요. 그 연결 과정에서. 상업용 문제들이 그거를 좀 제끼면 그 중고등학교를 다 연결하는데도 한 2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빠른 애도 있고 뭐 좀 늦는 학생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년 정도면은 그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아이와 낱개로 알고 있는 아이가 같겠습니까? 자, 직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지금 뭘 설명했냐면 삼각형 넓이를 설명했고요. 뭐 삼각형 넓이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설명을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면 중간 다리를 얼마든지 놔줄 수 있습니다. 중간 다리는 평행사변이죠. 그러니까 평행사변 넓이를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직사각형 넓이만 아는 아이한테 평행사변 넓이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5겠죠. 그랬을 때 이 넓이를 직사각형 넓이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문계 형식으로 해서 개념화 시키는 겁니다. 개념화 시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런 식으로 개념화된 아이는 아까 삼각형 넓이가 있으면 그죠? 이 평행사변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죠. 이게 돼 있다면 2, 5, 2배 하니까 평행사변이고 내가 아는 거네. 그럼 2 곱하기 5니까 그게 절반이니까 2분의 1에서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생각 다리를 얼마든지 놔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이걸 하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컨텐츠는 못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좀 공적인 영역에서 이것들이 일어나면 저는 이게 좀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뭐 돈벌이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정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민주적으로 어떤 권위적으로 주입된 지식과 민주 소통에 의해서 주입된 지식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이 다음 강의에서는 이 수학 강의, 이 수학 강의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필요악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하여튼 강의를 안 듣고 이해하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